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공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하승수 대표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 이건 뭐 하 대표님 말씀뿐만 아니라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 대표께서는 피선거권도 선거권 연령으로 맞추자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올해입니까? 불란서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왔으면 아마 출마도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구 공천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자고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사실은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역구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 후보 등록을 할 때 그 요건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좀 당장에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가 되는 건 뭐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뭐 후보 등록 자체는 일단 지역구 30% 공천 비율이 지키지 않더라도 후보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능하면 정당들이 지역구 30% 의무 공천을 지키도록 지금과 같은 좀 순수한 권고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강제력을 가지는 방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자료로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당, 입후보 예정자, 지지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또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선거운동도 허용하자. 다만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 제한하자. 대체로 취지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과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단체를 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단체를 자발적으로 결성됐는지 아니면 거꾸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면 돈과 조직과 관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과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할 것인지 또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의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직무 관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을 건지 이건 굉장히 지난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뭐 그거는 뭐 이제 어떤 뭐 요건들을 우리가 뭐 마치 뭐 명함은 몇 센치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특히 이제 그 등록을 했을 때의 그 취지라든지 또 이제 혹은 뭐 그런 시비들이 걸렸을 때 이제 그 자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의 수동적이냐 아니냐 부분들은 이제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결과에 어떤 그 자발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뭔가 그 비정상적 행동을 통한 지지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는 뭐 규제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통반장은 저희가 느끼기로는 압도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뽑힌 자치단체장의 그 인사나 그 활동에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여서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박명호 교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하나는 편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김인철 교수님의 제안에는 그러지 말고 시군구 단위로 만들자. 행정구역에 맞추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구당의 문제는 여기도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지구당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당화를 방지하자고 이미 같이 붙여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외 정당은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원내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치고 지구당이 뭐 저도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그 위원장의 사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한번 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는 그동안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돈 관련한 부분, 뭐 예. 일정 기간 전에 위원장이 사퇴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건데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방안을 써더라도 저는 100% 그 개인화되는 부분, 그게 좀 더 가면 전 사당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그게 시군구든 지역구 단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든 그 단위에서의 어떤 조직 없이 선거나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그 이름을 지구당이라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 또 경제 후보들조차도 그 이름을 지구당이라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 뭐 그런 조직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우리 이준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인터넷 댓글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뭐 매크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으로 많이 달게 하는 행위 등등을 좀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그 트래픽을 잘 감시해서 좀 그 부정이 없도록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 이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이제 감시하고 규제해야 될 것이 선거법에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금융의 흐름을 보고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포착해 나가듯이 그런 것을 선거운동 기간에라도 여기 지금 현행에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이버 공정 선거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냥 위원회에 불과한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더 강화하는 역할들을 좀 규정을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준환 교수님께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관계를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하든지 뭐 정리정돈을 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구전에서도 문제인데 이제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이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조금 거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결국 팩트체크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팩트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위원회를 두고 권한을 줘봐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지금 수준에서 해가지고는 뭐 위원회 만들고 권한을 줘도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어떤 이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거나 판단해내는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네트워크 일반 인프라 차원에서 고민도 필요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적이고 또는 법적인 뒷받침을 갖는 그런 팩트체크 인프라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판단 기구도 뭐 판단의 어떤 뭐 적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고 또 근거도 확실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이제 금융감독원 명칭을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가령 뭐 공직선거법에 그런 기구의 이름을 두던 아니던 허위 정보 조작 뭐 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그 흐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댓글들이 트래픽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뭐 수사를 해야 된다면 수사기관에 하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뭐 일정한 절차에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끔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의 여부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뭐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나가서 이런 것들이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라면 뭐 사법기관을 통해 가지고 처벌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선거가 있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뭐 불필요한 시비가 없지 않을까, 선거 예. 다가서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명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당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국회의원의 선거 조직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또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군구당이든 뭐 어떤 지구당이든 지구당이 부활된다면 이거는 시민들의 정치 활동을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돼야지, 선거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거는 약간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시군구당으로 한다고 치면 뭐 행정구역 단위가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군구당으로 했을 때 다시 또 이 개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 전망이면 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법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시군구당으로 부활했을 때 이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를 하는 의미가 담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 시군구당의 역할과 권한, 활동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선진화된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자주 모여서 시군구당을 조직하고 모여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역량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돼야 이게 이제 시군구당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이상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근본적인 출발점, 우리 선거제도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데 출발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조직하도록 돼 있는 것이 취지였는데, 현실은 거기까지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의 개인화된 뭐 사조직화된 그 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규정이나 법규가 없어서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직 정치 문화가 아직 그런 거를 수용할 정도나 그렇게 그거 함께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아직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최소한 지구당과 관련한 거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불가피하다라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회계와 관련된 부분부터 출발해서 좀 더 제도화시키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그건 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현재 비례대표제가 이 국가적 의제, 내셔널 아젠다에 대한 고민의 어떤 그 역할, 또 그런 것들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마치 어떤 전문 분야를 대표하거나 뭐 계층 대표성을 띠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약간은 왜곡된 비정상적인 비례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이런 내셔널 아젠다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제가 돼야 확대도 되고 비례대표제로 재선 3선도 가능한 정상적인 비례대표가 이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천 문제가 필연적으로 투명하고 권위 있는 공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 보면 후보 평가를 제도화하고 공개하자는 거, 서열화를, 저는 뭐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제도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공천의 시기 문제에 대한 제도화 말고 이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공적 성격 또는 대표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천 제도에 대한 뭔가 변화가 없이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국가적 의제에 대한 수립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현재까지 비례대표는 사실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이나 그래서 대표성을 그쪽으로부터 가져왔고 또 그쪽의 이익을 사실상 대표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게 현실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마치 우리 지금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의 그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이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부분은 고민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정당법의 정신이나 또는 모든 정당의 공천을 일률적으로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이 스스로 해야 될 또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선의 경우는 저는 선거에 대한 평가가 공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일률적으로 가는 거는 뭐 규정화한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 각 당의 역할에 일단은 맡길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가 국가적인 의제에 고민토록 하는 그 공천 방법은 사실 만병통치약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선거제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바뀌어져서 제가 보기가 참 여기 저 진술하러 오신 분들 뵙기도 저도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는 선거운동의 자유권 확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다 질문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을 정의해놓고 선거 기간을 특정해놓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선거법의 골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기득권이 생긴 현역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 간의 어떤 차이, 차별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의 질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일상적으로 1년 내내 또는 4년 내내 노출되고 평가되게끔 만들어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부터 연원을 갖고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이걸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조차도 지금 거의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 이걸 고집하고 있는 것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그 스웨덴의 총리를 지냈다고 하던데 보수 정당의 총리를 지낸 분이 이 구닐라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대단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정치를 시민에게 되돌려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본 틀 자체를 완전히 혁신해서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개혁 특위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참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께는 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저는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명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당을 찍고 특정 정당을 좋아하는 공무원이 일을 처리할 때 어느 당 소속의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민원을 얘기하면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적에 따라서 대접을 달래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주는 거고 그거는 차별하지 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치 그 문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동의어인 것처럼 저는 공무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허상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있어 쉽게 바꾸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또 제가 생각하는 거에 맞는 건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우리 박명호 교수님에게는 공천권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4년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는 한 50% 물갈이 하지 않습니까? 공천에 의해서 많이들 바꿉니다. 4년마다 거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한 50%씩 등장. 그 중에도 저도 이제 20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이긴 합니다만 계속 바꿀 만큼 바꿔왔는데 근데 여기 계신 네 분도 정치의 질이 좋아졌다라고는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로 지금 초점이 모아지는데 공천권 관련해서도 이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에 주목하지 말고 그 뽑힌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게 만들 거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옮겨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멀쩡한 사람도 국회 가면 이상해진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 흔히 말하듯이 할 수 있게끔 강제하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한데 공천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결국 사람의 문제로 가고 그건 결국 스펙을 따지는 지금 우리 같은 공천 시스템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해봤자 미국 같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식이 그 나라의 정치의 질을 좋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의 문제도 사실은 그 정당이 공천을 잘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천되든 간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하게 만들 거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바꿔서 고민하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명호 교수님도 공천권은 어떻게 할 건지 각 당에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논의할 때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게 마냥 넓힐 수도 없고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강원택 교수도 하셨는데 정당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거라 너무 공천권을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또는 공천 과정의 민주성 이런 걸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정치,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세 분에게 이제 각각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준환 교수님한테는 해방시켜드린 겁니다. 부담을 안 드린 겁니다. 다음 주시죠. 예, 저도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폐지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13일에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캠페인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또 시민들과의 이제 직접적인 대면이나 어떤 신뢰관계 형성에 기반한 선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캠페인들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실제 진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사실 발제문에 쓸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제 평가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걸 폐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좀 많이 필요로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뺐는데,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그 폐지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차기 선거를 준비하실 때 보니까 한 1년 6개월이나 1년 정도 부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지금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을 1년 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도 뭐 조금 이런 부분도 접근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 진짜 직전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그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좀 약간 선거 캠페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격이나 종류를 좀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은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공천은 계속 고민일 겁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시류에 우리 공천이 계속 좀 편승해 왔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 시민에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처음 발견했다 그랬으면 무식한 거고,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시민과 책임을 분담합니까? 따라서 지금 어떤 정당은 계속 그 방식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당의 컬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수 정당, 진보 정당 굳이 구별한다면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색깔이 그 안에 조금씩 녹아져 있거든요. 이제 제도화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때 시류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거는 공천부터 시작이거든요. 공천 평가부터 또 어떻게 보면 공천이 끝날 때쯤에 대체로 총선의 전망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좀 단기적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공무원의 정치적 뭐 기본권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지금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고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가입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원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수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가입,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든 후원의 기부든 정당 가입이든 다 금지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가 다 허용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대통령께서 그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잘 보시면 거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현을 고쳐가지고 직무 수행의 중립성으로 바꾸자라는 제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사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볼 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되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서까지 자기가 뭐 SNS를 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저는 강요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후원에 기부하는 거라든지 정당 가입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 공무원 집단이 굉장히 이 정당의 당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140만 명의 교사 공무원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을 헌법재판관들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뭐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무원도 정치적 권리를 좀 가져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후원의 가입, 정당 가입, 어느 수위까지 일단 이번에는 허용할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준환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관악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신수린 여러분들 좋은 말씀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큰 틀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정치 참여, 또 선거에 대한 참여에 대한 확대, 이것을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권자 만 18세 하향 조정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든 우리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보다 개선된 선거 참여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사 등 포함된 얘기들도 한꺼번에 다 못 간다 하더라도 우려할 부분은 우려한 대로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문은 일단 여는 방식의 어떤 고민이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약간의 법조문만 가다듬으면 해결되는 내용인데, 제가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1인 1표만 확보되면 다 정치적 발언권이 동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좀 크고 잘 조직화된 세력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치적 대변력이 훨씬 크잖아요. 가령 뭐 비정규직이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에 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사회 경제적 이슈에도 그런데 하물며 정치적 이슈에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 18세 문제나 공무원과 교사 문제 외에 정말 우리 사회의 주된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지만 평상시에 정치적 발언권을 크게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정치제도 개혁과 선거운동 개혁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 통한 운동이 확대될수록 그런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 목소리 낼 힘도 없으신 분들은 그쪽 영역에서 활동 또한 약하거나 좀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평소에 고민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얻으실 때 함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어쨌든 이제 줄이는 겁니다.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아까 지구당 부활 문제 또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풀뿌리 대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차원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영국같이 뭐 오랜 대의 정치를 했다고 하는 정당도 막상 가보면 그 지역위원회와 후보자 간 또 중앙당 간의 관계가 항상 뭐 민주적이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주지사가 때로는 보궐선거에 그냥 공천에 관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역 기득권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제도의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문제나 아주 까다로운 선거운동 제약 때문에 평상시 뭐 명함도 일반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돌리고, 그 뭐 또 좀 몇 장 돌렸느냐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법이 오히려 나서게 되고 정치가 희화화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확 풀고, 또 일정하게 공천 마치고 선거운동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거대로 좀 규제하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이게 프레임을 설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좀 알리고자 하는데 뭐 그 사전 선거운동 혐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불려다니거나 또 선관위가 과도하게 관계하거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선관위한테 물어보고 매여서 하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중요한 것은 역시 디지털 시대에 SNS와 관련된 선거운동이 건강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정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치권에서 한번 이 ARS를 통한 경선이 됐을 때 그 ARS 회사에 연관된 사람이 상당히 그 권한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 특정 그 지역의 경선에 좌지우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폭을 넓히고자 한 도입된 그 제도가 굉장히 또 다른 폐해를
또 괴물을 나중에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정당의 발전과 연관되는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이제 정당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정당 발전이 잘 안 된 가운데 벌써 지금 탈정당 정치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지역 차원이건 중앙당 차원이건 당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취약하고 그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강화하면서 또 디지털 시대의 탈정치적 요소를 어떻게 탈정당 요소를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지 이걸 빼고 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정당이 할 일은 없어지고 기존 정치인은 계속 불신을 받고 영입을 누가 좀 폼나게 했느냐 갖고 늘 승패가 나는 이런 그래야 궁극적으로 대정치의 베이스는 무너지는 가운데 제대로 대변 기능은 상실되는 이런 점들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네 분들의 진술인들의 고민은 대체로 수용할 수 있고 이번 우리 정개특위가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제하에 제가 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우리 김윤철 교수님부터 해서 좀 짧게 한 말씀씩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정당의 이제 그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운동 캠페인의 방식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갖고 있던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당 그 이제 지구당을 이제 부활을 한다라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당이 이제 할 역할들 아까도 김종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구당이 결국 이제 그 일상적인 시민들과의 이제 그 결합 과정에서 정치적인 역량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래서 이제 공천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그 지역 밀착형 조직들 지구당 차원에서 좀 이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진행하는 그 아래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서는 주로 이제 그걸 이제 투표로만 그 내부 경선으로만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그 정당 관련된 지지층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이제 평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과 좀 연동을 해가지고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내부 정당 내부가 인재를 좀 이제 그 육성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접근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공천제도 자체를 너무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그런 필요한 인재를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도 공천도 해야 되고 또 육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공천도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천제도를 좀 아주 좀 일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지구당이나 이런 그 조직의 역할들을 명문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구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뭐 사실은 보면 정당 조직의 그 지구당 활동하시는 분들 뵈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내용들을 그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건 뭐 선관이라든지 또 같이 함께하는 여러 그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지원 육성 부분들은 좀 그걸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논의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정개특위나 이런 데서는 성과 이 실적을 내야 된다 그럴까요? 뭐랄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의 이게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개특위에 오기 시작한 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오는데
그때부터 주장한 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바뀐 게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아주 조그만 거라도 뭔가 진전이 좀 그때마다 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지구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회계 투명성부터 어떻게든 간에 시작을 해놓고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게 진전과 제도화가 가능할 텐데, 처음부터 확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해서 또 뭐가 해결될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좀 그 겉도는, 뭐 정치가 원래 겉도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좀 진전이 되는 모습, 그게 이제 정치 발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합니다. 네, 이어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이 너무 방대하셔가지고 글쎄 저는 그 박명호 교수께서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만 몇 가지라도 이렇게 좀 바꾸는 노력을 보여주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커질 것이고, 뭐 공천할 때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할 때 또 참여도 해줄 거고, 뭐 더 정치 자금 뭐 이렇게 좀 한도를 열어주자 뭐 이런 거 하면 또 호응도 해줄 수도 있으니, 이번에 뭐 선거 연령을 하향시키는 거라든가 선거법 제도, 선거 제도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몇 가지라도 좀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놓고 좀 달성을 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 보시면 이제 그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대하되 불법 선거와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규정은 현상 유지 또는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여기에 좀 해당되는 핵심 내용이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운동 자유라는 일반 원칙과 충돌이 안 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그 규제 일변도 또 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그 선거법이 나온 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선거할 때 이게 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선거 기간을 풀어주고 선거 자유폭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는 동의를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의 일부를 풀려고 한다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그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비타협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지금 그 선거운동 기간을 늘린다, 그럼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선거운동을 기간을 열어준다 했을 때 저는 더 과열된 운동이 벌어질 거거든요. 365일 4년 내내 비용은 더 들 것이고, 뭐 물론 이제 기득권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유리한 조항이 될 수 있겠지만, 기득권 현역 의원들을 이겨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과열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불법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하승수. 네. 말씀해주세요. 앞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김성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진술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투표권에 관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로 장애인들의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투표소 접근성을 좀 보장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그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밀 투표, 자유 투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투표소에 가서 이 투표를 하러 들어갈 때 가족이 따라 들어가는 게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라 좀 투표소마다 공적인 어떤
투표 보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선거 공약이라든지 후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자유로운 자기 의사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보장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발달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뭐 미세한 쟁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권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고 비밀 투표를 자유 비밀 투표를 보장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어떤 그런 투표권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